밥부터 먹세. 사람은 배가 차야 그 다음도 생각나.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진수 씨에게는 2014년 10월 14일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비릿했습니다. 마당에 핀 소국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가여운 소리를 내던 지극히 평범해 보이던 화요일 아침이었죠. 30살 한창 꿈을 꾸어야 할 나이에 진수 씨의 인생은 처참하게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진수 씨는 여느 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르고 오늘 있을 미팅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던 아주 일상적인 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을 부술 듯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박기태 씨,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문 여세요. 문을 열자마자 들이닥친 건 멀끔한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진수 씨에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빨간 스티커들이 들려 있었죠.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건설 자재 공장이 자금난으로 흔들린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게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는 현실로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그들은 집안을 헤집고 다니며 진수 씨 남매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고 기계적으로 스티커를 붙여나갔습니다. 이 보세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설명이나 제대로 해주세요. 진수 씨가 소리를 질러봤지만 그들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압류 물품이라는 딱지를 붙여나갈 뿐이었죠. 안방으로 달려가 보니 아버지는 침대맡에 주저앉아 멍하니 바닥만 보고 계셨습니다. 늘 태산처럼 든든했던 아버지의 어깨가 한순간에 물에 젖은 솜처럼 축 처져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냈지만 라이터 불조차 켜지 못하셨습니다. 치익 소리만 날 뿐 불꽃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 무력한 떨림을 보는 순간 진수 씨의 심장도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아, 우리 집이 정말 망했구나. 이제 끝났구나. 비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방 식탁에 주저앉아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하셨고 그 울음소리는 빨간 딱지들 사이로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집이 압류되고 딱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짐을 뺄 준비를 하느라 집안은 온통 박스들로 가득했죠. 그런데 저녁을 준비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진수야. 머리가 깨지는 것 같구나. 그것이 어머니가 진수 씨의 이름을 부른 마지막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응급실로 달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진수 씨는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상태는 너무나 나빴고 결국 어머니는 수술 도중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기계음만 가득한 그곳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을 때 그 따뜻했던 온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진수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고스란히 남겨진 수술비와 병원비는 또 다른 빚이 되어 진수 씨를 짓눌렀습니다. 이 모든 게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진수 씨의 모진 말들이 비수가 되어 아버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진수 씨는 누군가를 탓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미쳐버릴 것 같았죠.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충혈된 눈으로 바닥만 보셨을 뿐입니다. 어머니를 화장하던 날 아버지는 유골함을 안고 처음으로 우셨습니다. 그 울음조차도 죄스러워서 흐느낌도 내지 못할 만큼 조용히 우셨죠. 어머니를 납골당에 모시고 온 날 밤 집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무겁고 습했습니다. 새벽 3시쯤 모두가 죽은 듯 잠든 시간에 현관문 쪽에서 미세한 부스럭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자는 척하던 진수 씨가 실눈을 뜨니 아버지가 낡은 가방 하나를 챙겨 신발장 앞에 서 계셨습니다. 낡은 운동화 끈을 매는 데만 한참의 시간을 쓰시던 그 떨리는 손놀림에 진수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진수 씨의 낮은 음성에 아버지는 어깨를 크게 들썩이며 멈춰 섰습니다. 진수야 깨워서 미안하다. 진희 좀 네가 잘 챙겨줘. 내가 여기 있으면 빚쟁이들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돈도 벌고 빚도 해결하고 그러면 그때 다시 오마. 그게 말이 되냐며 진수 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그럴 기력조차 없었죠. 가세요. 당신 같은 인간 아버지도 아니야.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마. 진수 씨는 바락바락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대답 없이 현관문을 나섰고 디지털 도어록이 잠기는 기계음은 진수 씨의 심장에 마지막 대못을 박는 소리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아버지의 낡은 가죽 지갑과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장례를 치르고 남은 약간의 돈과 어머니의 증명사진이 들어 있었죠. 아빠는 죽었다고 생각해라. 그 쪽지를 진수 씨는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박기태라는 이름은 지워버리겠다고 말이죠. 아버지가 떠나고 사흘 뒤 남매는 아파트에서 쫓겨나 경기도 변두리의 지하방으로 향했습니다. 곰팡이가 가득한 그 유배지에서 21살의 동생 진이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수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잇몸에서 피맛이 날 정도의 증오가 진수 씨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인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일당을 벌기 위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소위 말하는 노가다를 시작했습니다. 먼지 자욱한 철거 현장에서 해머를 휘두르며 손에 물집이 터져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이 하늘 아래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분노만이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이사와서 한 달쯤 되었을 때 사채 빚쟁이들이 결국 지하방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무자비한 폭행 속에 진수 씨는 바닥을 기며 빌었습니다. 제발 동생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죽어서라도 갚을게요.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모진 수모를 견뎠던 그 밤, 진수 씨의 무능함과 아버지에 대한 증오는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 5년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진수 씨는 낮에는 상하차, 밤에는 배달을 하며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미대생이었던 동생 진이의 손은 마트 바코드를 찍느라 지문이 닳아버렸죠. 서로 대화조차 하지 않는 적막한 세월 속에서 아버지가 떠나신 지 몇 해겨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남매의 대출 계좌에 무명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돈이 입금되기 시작한 겁니다. 남매는 이제 서로 대화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을 섞으면 서로의 고단함이 전염될까봐 두려웠고 무엇보다 입을 열면 아버지에 대한 저주가 쏟아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명절이 되면 남들은 고향으로 간다며 선물 꾸러미를 들고 떠나지만 남매는 일부러 명절 대목 알바를 자처했습니다. 텅 빈 서울거리, 환하게 불이 켜진 아파트 창문들을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칠 때면 심장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어느덧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수 씨의 30 중반과 40 초반은 오로지 빚이라는 숫자로만 채워졌습니다. 연애요? 결혼이요? 그런 건 다른 세상 사람들의 판타지였습니다. 친구들의 연락처는 이미 10년 전에 다 지워졌습니다. 축의금을 낼 돈도 없었지만 구질구질한 삶을 들키고 싶지 않은 자존심 때문이었죠. 진수 씨는 어느덧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30살의 팩이 있던 청년은 사라지고 눈빛이 죽어버린 늙은 노동자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던 몇 해의 겨울,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올 리 없는 남매의 대출 계좌에 무명이란 이름의 돈이 입금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옥 같던 10년 중 5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몸이 무거웠습니다.
장마철이라 물류 창고의 습도는 최고조에 달했고 땀에 젖은 작업복은 살가죽처럼 몸에 달라붙어 괴롭혔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편의점 ATM기에서 사채 이자를 입금하기 위해 통장을 넣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드르륵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잔액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진수 씨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조회해 보니 이틀 전 오후 2시경에 무명이라는 이름으로 43만 5천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무명? 이게 누구야? 처음엔 누군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보낸 송금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은행에서 연락이 오겠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에도 그 다다음 달에도 무명이라는 이름의 송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매달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딱 20만 원, 어떤 날은 76만 8천 원, 또 어떤 날은 단돈 15만 원. 규칙성 없는 그 액수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한 달 내내 땀 흘려번 돈을 자기 쓸 것 하나 남기지 않고 주머니 탈탈 털어보낸 듯한 절박함이 느껴졌거든요. 오빠 내 통장에도 돈이 들어왔어. 여기도 이름이 무명이야. 퇴근한 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이의 계좌에도 정확히 같은 날, 같은 이름으로 돈이 꽂혀 있었습니다. 남매는 좁은 지하방 식탁에 마주 앉아 그 숫자들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 이거 혹시 아버지 아닐까? 진이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진수 씨 안의 괴물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젓가락을 탁자에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마. 그 인간이 돈이 어디 있어서 우리한테 보내? 도망가서 제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인간이야. 차라리 지나가던 독지가가 불쌍해서 던져준 돈이라고 믿어. 그 인간 이름은 내 앞에서 다시는 꺼내지도 마. 입으로는 그렇게 모질게 뱉었지만 진수 씨의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남매의 대출 계좌 번호를 아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구질구질한 액수를 매달 보내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뿐이라는 걸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돈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지난 5년간 쌓아온 증오의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거든요. 그 증오가 없으면 당장 내일 새벽 인력시장에 나갈 힘조차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진수 씨는 그 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입금자 무명이 누군지 어디서 보낸 건지 좀 알려주세요. 간절한 부탁에도 은행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통장 입금이라 입금자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입금된 지점을 확인해 보니 매달 장소가 다릅니다. 지난달은 영등포, 이번 달은 구로, 저번 달은 창신동. 진수 씨는 지도를 펼쳐 그 지점들을 하나하나 표시해 보았습니다. 서울의 낙후된 지역, 주로 인력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거나 쪽방촌이 밀집한 곳들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그날 밤 무작정 창신동 일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혹시라도 등굽은 노인의 뒷모습이 보일까봐 눈을 부라렸습니다. 아버지, 거기 있어요? 도망갔으면 잘 살기나 하지 왜 이런 푼돈을 보내서 사람 마음을 뒤흔드는 건데. 골목길 끝에서 진수 씨는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답하는 건 길고양이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창신동의 낡은 가로등 불빛 아래 서서 자신이 무엇을 기대했는지 자문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멱살을 잡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품에 안겨 울고 싶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로 무명의 입금은 남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피 같은 돈이라 불렀습니다. 진이는 그 돈을 절대 쓰지 않고 따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 돈은 나중에 그 인간 나타나면 얼굴에 던져줄 거야. 우리 동정하지 말라고 말이야. 진이는 모질게 말했지만 통장을 정리하는 동생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진수 씨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겉으로는 아버지를 부정하면서도 속으로는 매달 15일만 되면 ATM기 앞으로 달려가는 비겁한 자식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5년이 흘러 총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명의 입금이 없으면 오히려 불안해질 정도로 세월은 길들여졌습니다. 빚은 어느덧 원금의 절반 이상이 줄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3억이라는 숫자가 이제는 손에 잡힐 듯한 거리까지 다가온 것이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진수 씨는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밀린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방의 눅눅한 공기를 조금이라도 빼보려고 창문을 열어두었는데 길바닥 높이의 창밖으로 세련된 검은 가죽 구두 한 켤레가 보였습니다. 이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구두였습니다. 사채업자인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번쩍이는 최고급 세단 한 대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는 진수 씨를 보더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수 씨 되시나요? 갑자기 찾아와 실례가 많습니다. 한성그룹의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한성그룹? 뉴스 경제면에나 나오던 그 젊은 회장이 왜 이런 구석진 지하방까지 찾아온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수 씨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희 집에 무슨 일로? 저희는 그쪽 같은 분이랑 엮일 일이 없는데요. 한지훈 대표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말은 진수 씨 인생의 모든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박진수 씨의 아버님, 박기태 어르신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그분을 찾아 헤맸거든요. 그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수 씨 손에 들려있던 젖은 수건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10년간 가슴 속에 가두어 두었던 아버지라는 이름이 타인의 입을 통해 은인이라는 낯선 수식어를 달고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한지훈 대표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너머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10년의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지훈 대표는 좁고 낡은 지하방 소파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공기 중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진수 씨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진수 씨, 10년 전 저 역시 당신처럼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당하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전 재산을 날렸죠.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지친 저는 그해 겨울 아주 추웠던 어느 밤에 마포대교 난간 위에 섰습니다. 한지훈 대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30도 안 된 청년이었던 그는 검푸른 한강물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인사를 하려 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거친 손길이 그의 옷자락을 낚아챈 건요. 자네,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살아보게. 호통을 치며 그를 끌어내린 건 남루한 작업복 차림의 한 노인이었습니다. 바로 진수 씨의 아버지 박기태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막노동 현장에서 받은 일당 5만 원 한 장을 지훈 씨의 손에 쥐어주셨답니다. 아버지는 당신도 전 재산을 날리고 도망 중인 처지이면서 자기보다 더 지쳐 삶을 포기하려는 청년을 보고는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내주신 겁니다. 그분은 제게 국밥 한 그릇을 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밥배가 차야 그 다음 생각도 나는 법이야. 나도 죽지 못해 살지만 일단 오늘은 살아서 국밥 한 그릇 먹었으니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날 그 5만 원으로 국밥을 먹고 남은 돈으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5만 원은 제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한지훈 대표는 그날 이후 아버지를 찾기 위해 10년을 수소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지훈 씨는 거액의 보상금을 제안했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자네, 내가 준 건 5만 원이었네.
그 돈에 이자를 붙일 거면 내 자식들 빚이나 좀 갚아주게. 나는 자식들에게 큰 죄를 지은 놈이라 편히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 한지훈 대표는 진수 씨를 차에 태워 서울 창신동의 어느 가파른 언덕길로 데려갔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길을 한참이나 걸어 올라가니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법한 한 평 남짓한 쪽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어르신이 지난 10년간 머무셨던 곳입니다. 한지훈 대표가 가리킨 방문을 열자 코끝을 찌르는 낡은 종이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곳엔 변변한 가구 하나가 없었습니다. 낡은 휴대용 가스버너 하나, 누렇게 변한 이불 한 채, 그리고 방 한 구석에 산처럼 쌓인 낡은 가죽 수첩들이 전부였습니다. 진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수첩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2014년부터 기록된 그 수첩들은 아버지의 죄책감으로 물든 일기였습니다. 2015년 1월 20일. 오늘은 영하 10도다. 인력시장에서 허탕을 쳐서 폐지를 주었다. 손가락 끝이 얼어 터졌지만 병원비 5,000원이 아까워 된장을 바르고 버텼다. 이 돈 모아서 이번 달에 진수 계좌로 15만 원을 보냈다. 진수야, 아버지를 절대 용서하지 마라. 미안하다. 2017년 8월 15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노가다 연장이 쉬었다.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는데 진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내 딸 진이 예쁜 구두 한 켤레 사주고 싶었는데 나는 천하의 몹쓸 애비다. 오늘 저녁은 라면 반 개로 때우고 남은 돈을 저금했다. 수첩 페이지마다 번진 눈물 자국과 지문들이 진수 씨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남매가 아버지를 비겁한 인간이라 생각하며 저주하고 시원한 맥주 한 잔에 아버지의 이름을 안주 삼아 씹어대던 그 10년 동안 아버지는 이 좁은 감옥 같은 방에서 스스로를 고문하며 자식들을 위해 살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10년 동안 옷 한 벌 사지 않으셨습니다. 구멍난 양말을 몇 번이나 꿰매 신었고 편의점에 늦은 시간 들러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얻어다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무명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그 돈이 남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육체를 깎아 만든 속죄의 제물이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장으로 갈수록 글씨는 점점 더 삐뚤삐뚤해졌습니다. 시력이 나빠진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휘갈긴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2024년 5월 12일. 이제 빚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한 대표가 도와준 덕분이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 진수와 진희가 나를 보지 않고 평생 행복하게 산다면 나는 길바닥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엄마 곁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여보. 미안해. 내가 애들 청춘을 너무 많이 뺏었어. 진수 씨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현관문을 나설 때 자신이 뱉었던 그 모진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 죽어도 아는 척 안 할 거야. 아버지는 그 모진 말들을 가슴에 새기고 10년을 버티신 겁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빚쟁이들이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고 스스로 미끼가 되어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던 그 새벽의 뒷모습.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가장 처절한 희생이었습니다. 옆에서 어깨를 잡아주던 한지훈 대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지금 고물상에 계십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일하시는 날이라고 하더군요. 이제 우리가 어르신을 모시러 가야 합니다. 진수 씨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10년의 오해, 10년의 증오, 그리고 10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심장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제발 살아만 계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지훈 대표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외곽의 어느 허름한 고물상이었습니다. 차 문을 열자마자 쾌쾌한 종이 먼지와 쇠 냄새가 섞인 비릿한 공기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진수 씨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요동치고 있었고 입안은 바짝 말라 침조차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창고 안쪽으로 들어서자 산더미처럼 쌓인 신문지와 박스 더미 사이로 한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기 몸집보다 2배는 큰 리어카를 끌고 좁은 통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기역자로 완전히 굽어버린 허리, 뼈만 남은 앙상한 다리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작업복은 수십 번을 기웠는지 원래 색깔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변색되어 있었고 어깨에는 낡은 수건이 땀에 절어 얹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수 씨 입술 사이로 나온 그 한마디는 비명보다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듣지 못한 듯 리어카의 바퀴 소리에 묻혀 계속 나아갔습니다. 10년 만에 불러보는 이름.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그 이름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올 때마다 뜨거운 불덩이를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 씨가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제야 리어카가 멈췄습니다. 노인은 마치 환청을 들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리어카의 손잡이를 잡고 있던 마디 굵은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노인은 아주 천천히, 정말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침내 마주한 아버지의 얼굴. 10년 전에 당당했던 사업가 박기태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에는 검은 먼지가 박혀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아버지는 진수 씨를 보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몇 번이고 비비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더러워진 행색을 깨닫고는 황급히 손을 등 뒤로 숨기며 뒷걸음질을 치셨습니다. 진수냐,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왔냐? 오지 마라, 여기 더럽다, 오지 마. 아버지는 자식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미안해 차마 곁으로 오지도 못하고 주저앉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파 진수 씨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수 씨는 무릎으로 기어가 아버지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붙잡았습니다. 흙먼지와 시멘트 가루가 가득한 그 손, 손톱 밑이 새까맣게 죽어버린 그 손이 뺨을 스쳤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바보같이 여기서 이러고 계셨냐고요? 우리 버리고 도망갔으면 잘 살기나 하지. 왜 당신 몸을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그 고생을 하셨냐고요? 진수 씨는 아버지의 가슴팍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잡지도 못하고 그저 허공에서 손을 휘저으며 우셨습니다. 진수야, 진이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면목이 없구나. 미안하다. 진수야, 내가 무능해서 너희 청춘 다 뺏은 게 너무 미안해서 빚이라도 다 갚아줘야 내가 나중에 네 엄마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더라. 너희한테 아버지가 아니라 빚쟁이로 기억되기 싫어서 그래서 그랬다. 뒤늦게 달려온 진희 씨가 아버지의 발치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나 결혼도 안 하고 기다렸단 말이야. 이 돈 다 필요 없어. 아버지가 옆에 있어야지. 왜 혼자 여기서 이러고 있어? 동생의 절규가 창고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아버지는 진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많이 컸구나. 예쁜 나이 다 지나갔네. 이 애비가 죄인이다. 정말 미안하다. 10년 동안 쌓아왔던 진수 씨 안의 증오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건 아버지를 향한 지독한 미안함과 아버지가 홀로 견뎌왔을 그 고독한 밤들에 대한 통증이었습니다. 한지훈 대표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가 건넨 손수건이 다 젖도록 가족들은 그 차가운 창고 바닥에서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전 끊어졌던 가족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지훈 대표가 마련해준 집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처음에는 한사코 거절하셨죠. 나는 이런 좋은 집에서 살 자격이 없다. 라고. 하지만 진수 씨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10년 동안 벽돌을 나르고 폐지를 주워 산 집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아버지 옆에 있어야겠어요. 이사를 오고 첫날 저녁 가족은 10년 만에 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뜨끈한 국밥. 아버지는 숟가락을 드는 손이 자꾸만 떨려 밥을 제대로 뜨지 못하셨습니다. 쪽방촌에서 늘 식은 밥과 남은 빵으로 끼니를 때우던 습관 때문에 따뜻한 밥이 낯설다고 하셨죠. 진수야, 진이야. 밥이 참 달다. 10년 만에 밥이 달다는 걸 다시 느껴보는구나. 아버지는 밥 한 술을 입에 넣고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진수 씨는 아버지의 밥그릇 위에 고기 한 점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매일 밥이 달게 해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만들게요. 한지훈 대표는 그 이후로도 자주 진수 씨 집을 찾아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명예 고문이라는 직함을 드리고 아버지가 평생 몸담으셨던 건설 자재 지식을 젊은 직원들에게 전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실 그건 아버지가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당당히 서길 바라는 지훈 씨의 배려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낡은 작업복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출근하십니다. 비록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출근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도망자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뺏어가기도 하고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누군가 건넨 따뜻한 손길 하나,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내준 작은 진심 하나가 결국 나를 구원하는 거대한 기적이 되어 돌아옵니다. 진수 씨 아버지가 10년 전 한강 다리 위에서 청년에게 건넸던 그 5만 원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희망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10년 뒤 500억보다 귀한 가족의 재회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이 밉거나 세상이 원망스러워 홀로 울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심코 베푼 작은 친절이 혹은 당신을 위해 어디선가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누군가의 진심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진수 씨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구두를 닦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 10년 동안 낡은 운동화를 신고 서울의 골목골목을 누볐던 그 무게를 기억하며 말이죠. 아버지는 오늘도 웃으며 출근하십니다. 그 미소를 지키기 위해 진수 씨와 진희 씨는 이제야 진짜 인생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흔한 심파극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진수 씨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현실의 기적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또 다른 기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기적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